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드디어 또영주TV가 돌아왔습니다. 월드컵 기간 동안에는 라이브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경기를 지켜봤는데 이제부터는 편집 영상을 올려야 되겠죠. 라리가 후반기는 12월 30일부터 펼쳐집니다. 라리가 15라운드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그 전에 후반기가 펼쳐지기 전에 후반기의 관전 포인트 5가지를 또영주TV가 나름대로 뽑아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5가지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여러분이 이 5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만 초점을 잡고 경기를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주간 꾸레가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카탈루냐 더비가 펼쳐지죠. 카탈루냐 더비 이후부터는 주간 꾸레를 하면서 라리가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라리가 관전 포인트 5가지 시작하시죠. 고고고! 라리가 관전 포인트 첫 번째, 라리가 우승은 누가 하느냐? 바르셀로나냐? 레알 마드리드냐? 14라운드까지의 경기 결과를 봤을 때 바르셀로나가 라리가 1위, 레알 마드리드가 라리가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승점 차는 불과 2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5라운드 경기가 끝나면 또다시 순위가 바뀔 수가 있고요. 매 라운드 우승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14라운드까지 12승 1무 1패를 기록했는데 그 1패가 레알 마드리드에게 당한 1대3 패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승점이 같아져서 승자승 원칙을 따진다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레알 마드리드는 1위를 계속해서 질주해 나가다가 13라운드 라요 바이에카노전에서 2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이 패배가 굉장히 뼈아픈 이유는 1위에서 2위로 내려왔기 때문이죠. 자, 레알 마드리드가 1패를 당하긴 했지만은 11승 2무 1패로 여전히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누가 지금 이 순간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긴 어렵겠죠.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이 양팀 모두 많습니다. 바르셀로나는 17명이나 되고요. 레알 마드리드도 13명이나 되기 때문에 월드컵 이후에 팀을 잘 추스르는 팀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경기 일정이 양쪽 모두 빡빡합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도 코파델레이, 스페르코파, 유로파리그 경기를 소화해야 되잖아요.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코파델레이, 스페르코파, 챔피언스리그 여기에다가 클럽 월드컵까지 소화를 해야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 일정 보니까 약 66일 동안 최대 17경기를 소화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3.8일마다 한 경기라고 해요. 그러면 결국 지치게 돼 있고 지치면은 실수가 나옵니다. 결국 집중력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양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겠죠. 양팀의 경기 일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바르셀로나는 2월 일정이 어렵습니다. 베티스, 세비야, 비아레알, 맨유를 만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위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레반도프스키가 지난 오사수나전에서 퇴장당하고 나올 때 제스처 문제 때문에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 에스파뇰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헤타페전, 레반도프스키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수파티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얼마만큼 해줄지가 관건이죠. 여기다가 중간에 코파델레이가 있고 스페르코파도 있기 때문에 사실 바르셀로나는 1월 일정도 위기고 2월 일정도 위기다. 그리고 3월에도 발렌시아 빌바오를 만난 다음에 3월 19일 엘 클라시코가 펼쳐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올 시즌 전반기 엘 클라시코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3대1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3월 19일날 펼쳐지는 엘 클라시코에서 승리를 거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레알 마드리드도 일정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클럽 월드컵까지 껴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특히 2월 말 일정이 정말로 어렵다. 네, 오사수나 리버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베티스를 만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실수를 범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엘 클라시코를 펼쳐지기 직전 경기가 리버풀 경기예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위 경쟁은 너무나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후반기 시작할 때 레반도프스키가 없는 바르셀로나 여기서 버틸 수 있느냐. 또 한 가지는 벤제마가 돌아온 레알 마드리드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요것이 관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바르셀로나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이 일찍 탈락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느 정도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라우도 부상에서 돌아오므로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을 회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존재를 합니다.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선수들이 심리적인 타격을 받지 않았겠느냐, 프랑스 선수들이 심리적인 타격을 받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또 존재를 하기도 하니까요. 일단 경기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누가 우승하든지 이상하진 않아요. 다만 지금 1위는 바르셀로나라는 거, 그거는 한번 인지해볼 필요성이 있다. 팬심을 담아서. 두 번째 관전 포인트, 누가 유럽 대항전에 나가느냐. 3위 소시에다드부터 9위 비아레알까지 승점차가 불과 5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에 있는 팀들은 모두 유럽 대항전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팀들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베티스, 소시에다드 이런 팀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나머지 팀들이 유로파 리그라든가 UEFA 컨퍼런스 리그를 두고 또 경쟁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선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순위는 계속해서 요동칠 가능성이 크고 순위는 계속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은 소시에다드가 전반기에 매우 잘했다 할지라도 소시에다드도 최전방이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후반기 실수가 나올 것이고 4위 빌바오가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돌아보니 선녀였다. 발베르데 감독이 너무나 팀을 잘 이끌고 있고, 사실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뛰는 양이 많고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 후반기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월드컵 휴식기가 또 하나의 체력을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빌바오 입장에서는 후반기도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물론 윌리엄스 형제가 월드컵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변수가 존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빌바오는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 가운데 5위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6위가 베티스입니다. 이 팀들은 전반기보다는 후반기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요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7위 오사수나나 8위 라요 바이카노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9위 비아레알이 과연 올라올 수 있느냐. 9위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아스톤 빌라로 떠나면서 키케 세티엔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 세티엔 감독도 돌아보니 선이었을까? 세티엔 감독도 바르셀로나를 이끌면서 욕을 쳐들었었거든요. 과연 비아레알을 계속해서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유럽 대항전에 데려갈 수 있을까? 요거는 이제 지켜보는 재미가 되겠죠.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예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반등할 수 있을까? 요 여부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라리가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위 빌바오, 6위 베티스하고 승점이 동률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4위 안으로 들어오는 건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경기력이에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선수 명단을 보면 정말로 화려합니다. 근데 시메오네 감독이 이 화려한 멤버를 잘 조합을 하고 시너지 효과를 끌어내고 있느냐? 그렇진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경기력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비판을 듣고 있거든요. 물론 그리즈만이 바르셀로나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완전히 이적이 결정된 다음부터 완전히 살아났어요.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매우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즈만 중심으로 이 팀은 또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즈만이 전반기에만 5골 4개의 도움을 했으니까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봐야 되겠죠. 문제는 모라타가 믿을 수 있느냐. 모라타는 5골 1개의 도움이거든요. 그리고 주앙 펠리스를 잘 이용하느냐, 앙헬 코레아를 적절한 순간에 투입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지켜봐야 됩니다. 공격 라인에서 나름대로 조합을 잘 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활약하고 온 선수들, 몰리나라든가 아니면 로드리고 데폴이라든가 체력적인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시메오네 감독의 선수 기용이라든가 전술적인 부분에 비판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일단 4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공격보다는 수비예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전반기 14경기에서 14골을 실점했거든요. 이거는 많은 숫자의 실점은 아닙니다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팀 색채를 생각했을 때에는 수비의 안정감을 더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시메오네 감독이 전술적인 변화를 줄 가능성은 적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진짜 공격적으로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간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플러스 점수를 줄 거예요. 아예 그냥 주앙 펠리스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용한다.
아니면은 모라타를 최전방에 두면서 공격 숫자를 또 한 명 더 늘리면서 공격적으로 임한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플러스 점수를 주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차라리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을 더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원하는 순위, 지금으로 봐서는 3위로 보이거든요. 원하는 순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더 좋아지지 않을까.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잖아요. 제가 뭐 원투펀치 가서 소준의 캐스터를 놀려먹긴 했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저력은 알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얘기할 때마다 시메오네 감독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시메오네 감독이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시메오네 감독이 떠났을 때 과연 누구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나가는 말로 아니 투엘 감독 같은 이런 지도자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잘 어울리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일단은 지켜봐야죠. 시메오네 감독 밑에서 올 시즌을 아름답게 마무리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관전 포인트는 세비야입니다. 세비야에 대해서 제가 올 시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사실 세비야는 올 시즌에 성적을 내기는 어려웠어요. 그 결과 올 시즌 전반기는 정말 최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여름을 잘못 보냈거든. 주축 수비수들 내보내고 공격 쪽에 보강이 안 됐고 미드필더들은 나이가 먹었고 그러면은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건 로페테기 감독 잘못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로페테기 감독을 경질하고 호르헤 산파올리 감독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파올리 감독은 3백과 4백을 혼용하면서 먼저 수비의 안정감을 높여놓고자 전반기 내내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끈끈한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역시 상대를 제압하는 힘은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세비야의 순위가 18입니다. 만약의 경우 이대로 시즌이 마감이 되면 강등이죠. 그래서 세비야가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세비야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공격이 터져야 됩니다. 네, 모로코 대표팀에서 활약한 엔네실이라든가 라파미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공격 쪽에서 파괴력을 보여줘야지만 세비야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비야가 올라온다는 예상하에 그러면은 누가 강등을 당하느냐? 승점 12점인 에스파뇰 셀타비고 그리고 승점 11점인 카디스, 승점 4점인 엘체 이런 팀들이 당연히 후보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카디스하고 엘체는 떨어질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긴 해요. 하지만 남은 한 자리는 누가 갈지 모릅니다. 모두 저력이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 얘기는 강등 전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전투 같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를 또 드려서 죄송하지만 여하튼 강등 전쟁도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득점왕은 누구? 어차피 득점왕은 레반도프스키일까요? 네, 벤제마가 돌아왔습니다. 벤제마가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벤제마가 파괴력을 보여준다면 레반도프스키도 좀 주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레반도프스키가 전반기에 정말로 대단했죠. 리그 14경기에 출전했는데 13골 4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득점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득점 2위가 8골을 기록하고 있는 마요르카의 네, 이강인의 파트너죠. 베다트 무리키고요. 그리고 베티스의 보라 이글레시아스입니다. 득점 4위 같은 경우에는 네, 셀타비고의 아스파스하고 에스파뇰의 호셀루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레반도프스키가 득점왕이 유력하긴 합니다. 벌써 뭐 13골이니까 여기서 골을 계속 쌓아나간다면은 20골 이상은 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벤제마가 현재 7경기에서 5골이니까 벤제마가 후반기에 골을 몰아넣는다면은 레반도프스키를 추격하는 그림을 만들지 않을까? 그러면은 득점왕 경쟁도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런 재미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5가지의 관전 포인트를 뽑아봤는데 요 외에도 볼거리는 분명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영주TV와 함께 라리가 함께 해주세요. 네, 후반기에는 같이 보는 입중계도 많이 할 테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요. 메시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했잖아요. 제 소원 하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소원 하나, 2023년도 소원 하나는 또영주TV로 구독자를 늘려보고 네, 조회수도 늘려보자. 왜 구독자가 빠지는 거야? 그래도 구독 취소하지 마! 울고 싶다.